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자식은 언제까지 부모에게 물가에 내놓은 아이일까요? 한때는 이걸 도대체 언제 다 키우나 싶은 때가 있었는데 순식간에 장성한 20살 성인이 되고 지 밥벌이 찾겠다 청춘을 거센 바람에 날려보내며 30대가 되고 지 가정을 꾸리고 저 닮은 자식을 낳고 어느덧 40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저를 걱정하는 것보다 저가 부모인 나를 더 걱정하는 날이 많아지는 나이가 되죠. 하지만 저 키우느라 다 늙은 부모에게 또 부모가 되어주는 자식들도 고난이 찾아오면 당장 찾는 게 부모의 품입니다. 찾아갈 어머니가 있는 한 결코 완전한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말처럼 부모 노릇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건가 봅니다. 저는 25, 지금으로 치면 학교를 다니거나 친구들과 한창 오늘은 어디를 갈까 제잘제잘 떠드는 그 나이에 부모 노릇을 하게 됐어요. 평생 내 편이 되어줬던 남편과 일찍 결혼을 해서 그해 아들을 낳았거든요. 따지면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게 더 많은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습니다. 아들 얼굴 들여다보며 여기는 나 닮았고 여기는 애 아빠 닮았고 또 여기는 누굴 닮았으려나 하며 시간을 보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오늘은 정민이가 천장에 붙은 먼지를 보고 웃더라. 부엌에 잠깐 가스 불 끄고 나왔더니 혼자 옆으로 돌아 누우려고 애쓰더라. 정민이가 옹알이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루 종일 아들을 관찰했던 걸 저녁 식사 자리부터 잠들기 전까지 남편에게 말하다가 날밤을 지새기도 했죠. 남편도 당장 내일 출근하는 사람이 또 뭐 했어? 우리 정민이 오늘 또 뭐 했어? 라고 피곤한 것도 있고 눈을 반짝거렸고요. 그런데 그 행복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단 석 달 만에 남편이 도로에서 3중 충돌사고에 휘말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눈앞이 깜깜했죠. 제가 남편의 죽음을 머리로 이해하기도 전에 저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갓난애를 안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예상하지도 못한 사고로 인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 건데 영정사진 앞에서 참 많이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나만 두고 가면 이렇게 정민이랑 나 둘만 두고 가면 어떻게 사냐고요. 차라리 우리도 데려가라고 이렇게 두고 가지 말고 제발 데려가라고 울다가 문득 울고 있는 저를 빤히 쳐다보는 어린아들을 보고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가면 아직 세상에 뭐가 있나 구경도 다 못한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고요. 이제는 꿈에서조차 만나기 어려운 남편을 가슴에 채 묻기도 전에 저는 이 세상에 단 둘이 남은 아들과 함께 혹독한 현실을 살아가야 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던 저는 처음에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건물 청소에 신문 배달에 식당 뒤에서 불판도 닦아보고 전단지 배포 일도 했었어요. 그렇게 일해도 솔직히 버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아들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은 걱정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죠. 마땅한 재주도 기대할 구석도 없는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귀인을 만나게 됐는데요. 저에겐 동화 속 요정 할머니처럼 저를 현실에서 구제해준 고마운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강씨 이모님이었어요. 진짜 제 친이모님은 아니었고 여기저기서 일하다가 만나게 된 인연인데 이모님은 홀로 아이를 돌보는 저를 딱하게 생각해서 노점상을 차리게 도와주셨어요. 리어카 하나마나 노점상에서 저는 처음에는 양말이나 내복을 떼어다 팔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아침에는 김밥과 주먹밥 같은 아침 식사를 팔고 저녁에는 어묵이나 우동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청소나 배달, 식당, 잡일을 하던 때보다 확실히 돈은 더 벌었어요. 아마
당시 이모님이 안 계셨다면 저와 아들은 난방도 하나 안 되는 쪽방촌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아니, 아마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노점상을 시작하고 7년 만에 저는 작은 식당을 열 수 있었는데, 테이블이 5개뿐인 작은 백반집이었지만 그 식당이 그리 자랑스러울 수 없더라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생활에서 하루 벌어 2, 3일 사는 정도로 그전보다 많이 다르지 않긴 했지만 말입니다. 식당을 열긴 했지만 도무지 녹록해지지 않은 인생에서 저를 버티게 한 건 단연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반찬 만들어 채워놓고 마감을 한 뒤에 집에 들어오면 아들은 내복바람으로 집 밖까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몸에는 담요 하나 딸랑 걸치고 인형을 꼭 안은 채 문 밖에 쪼그려 앉아서 그 어두운 곳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부터 제가 보이면 우다다 하면서 뛰어와서 안겼죠. 그것도 아들 노릇한다고 제가 짐가방을 들고 있으면 대신 들어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무거워도 엄마가 힘들까봐 일단 넘겨받으려고 낑낑거리는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가셨죠. 아들은 제가 집에 도착해서 씻고 늦은 한 끼를 때우고 잠에 들기 전까지 하루 동안 뭘 보고 뭘 배우고 뭘 생각했는지 조잘조잘 떠들었어요. 엄마, 이것 봐요.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건데 잘 봐요. 이렇게 빨간 크레파스를 칠하고 그 위에 파란 크레파스를 칠하면 봐요. 보라색 됐잖아요. 엄마, 보라색이 제일 좋다고 했죠? 주저앉아서 스케치북에 이 색과 저 색을 합치면 새로운 색이 된다는 걸 마치 마술사처럼 보여주는 아들 앞에서 세상 놀란 사람처럼 진짜네? 라고 하면 아들은 더 신나서 조잘조잘거렸죠. 그 모습이 그 옛날 퇴근한 남편에게 하루를 말하는 저 같아서 참 이래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일을 했던 터라 그만큼 혼자 외롭게 만들어서 아들에게 매번 미안했는데 아들은 제가 저를 혼자 두는 거에 불만을 갖기보다 안 쉬고 일하는 저를 오히려 걱정을 했어요.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어디서 배워왔는지 종종 주전자에 물을 받아 끓여서 대야에 미리 받아둔 찬물에 섞어 하루 종일 일한 엄마 발 씻어준다고 가져오더라고요. 아직 저보다 조그만 애가 제 앞에 주저앉아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발을 꾹꾹 누르며 나름 지압이고 마사지라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아들의 정수리를 보면서 코가 시큰해지고 감정이 벅차오르더군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고 부모가 돼서 해준 것보다 못 해준 게 훨씬 많은데 아들은 제 나름대로 저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에 목이 메었습니다. 시큰거리는 코를 붙잡고 제가 훌쩍거리니 아들은 태연하게 손님 시원하십니까? 피로가 좀 풀리세요? 라고 장난을 치며 제 어미를 웃게 만들었죠.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종종 제 식당에 와서 일을 돕곤 했는데 지금도 그때 다른 애들처럼 학원을 하나 못 보낸 게 아직도 제 가슴에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학교만 보내선 안 될 것 같아서 가고 싶은 학원이나 과외를 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하면 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다며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때 형편도 형편이지만 공부가 제 체질이 아니라는 아이에게 괜히 공부하라 닥달하며 학원 보내면 괜한 스트레스를 주는 건가 싶어서 강하게 권유를 하진 않았는데 뭘 몰랐던 거죠. 없는 형편에도 뭐 하나 배우게 해서 더 많은 걸 경험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그저 사는 게 급급해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 더 투자를 못했던 게 지금도 후회가 되네요. 아마 그때 아들 손을 잡고 어느 학원이라도 들어갔다면 현재 아들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엄마 손에 자랐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나와서 영업사원이 된 아들은 처음 받은 월급으로 제게 내복과 함께 신발, 목도리, 털모자를 사서 안겨줬어요. 이제 첫 월급을 타놓고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러는지 아들은 형편이 좋지 않았던 날들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학생 때부터 제게 용돈을 달라 손 벌린 일이 거의 없었고 회사원이 되고 나서도 단 한 번도 금전적인 부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예전이었다면 넉넉지 않은 형편에 차마 손 벌리지 못하는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긴 했지만 제가 작은 백반집에서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알뜰히 모은 돈으로 경기도에 2층짜리 돼지갈비집을 오픈해서 형편이 넉넉해졌을 때도 아들은 제게 돈 달라는 소리 한 번을 안 했죠. 물론 다 큰 자식이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기대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야 숨통 트여서 돈 때문에 아쉬운 일이 없게 됐는데 조금이라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진 제게 기대길 내심 바랐거든요. 괜히 어려서부터 없이 자라 돈 쓰는 법도 모르고 그저 돈 무서운 줄만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씁쓸하기도 했고요. 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쾌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엄마인 제게도 늘 웃음을 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들이 32이 되던 해 그 웃음이 빛을 잃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믿고 따르던 군대 선임이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아들이 군대 갔을 때 휴가 일정을 맞춰서 제게 데려와 인사를 시킬 정도로 친했는데 그런 존재를 한순간에 잃은 아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공허했겠죠. 말로는 괜찮다. 그냥 강우 형님이 거기서도 몸도 마음도 편했으면 좋겠다고 하곤 했지만 그날 이후로 술도 못하는 녀석이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이 늘었고 죽은 선임의 부모님을 찾아가 울고 오는 날이 있기도 했네요. 몇 달 후 아들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을 무한히 그리워하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그 슬픔을 잊기 위해 취미생활을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찔러보고 경험하면서 슬픔을 잊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독서 모임이었죠. 아들에게 듣기로는 인터넷 내에서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2주에 한 번씩 정해진 책을 읽고 만나서 책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는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활자는 무슨 자장가 취급을 하던 아들이 책이라니 의아했죠. 역시나 처음 며칠은 집에서 책을 끼고 살았는데 몇 장 읽고 눕고 몇 장 읽고 TV를 켜는 걸 보면서 이것도 다 그냥 스쳐 지나가겠구나 했는데 꽤 꾸준히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번 취미는 상당히 오래 간다고 하니까 아들은 책 읽는 재미를 알려준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넉 달이 넘도록 그 모임에 나가더군요. 뭐든 아들이 슬픔을 잊을 수만 있다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인 줄만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아들 손에 들린 책을 모조리 찢어서라도 말렸을 겁니다. 아들이 그 모임을 나가고 반년 정도가 흘렀을 때 묘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들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녀석이 주말이 되면 나가느라 바쁘고 1박 2일 여행도 가더라고요. 아, 이 녀석이 만나는 여자가 생겼구나 싶었죠. 옷도 1년에 5벌 사면 많을 정도로 외모 꾸미는 데는 젬병이면서 휴대폰으로 옷 여러 벌을 제게 보여주면서 이 중 뭐가 제게 잘 어울릴 것 같냐고 묻기에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너 요새 만나는 사람 생겼니? 어? 그게 하여튼 우리 엄마는 못 속인다니까. 그렇게 티나요? 사실 나 나가는 독서 모임에서 좀 가까워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내심 제가 물어주길 바랐던 걸까요? 그때부터 아들은 모임에서 호감을 느껴서 만나게 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줄 다 해주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 이런 게 소울메이트인가 싶을 정도로 잘 맞는 사람은 강우 형님 이후로 예원이가 처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노래, 심지어 음식도 취향이 똑같고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을 예원이도 대학교 때부터 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한껏 들떠 보이는 아들의 모습은 첫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년의 모습 그대로였고 저도 아들이 소울메이트라고 부르는 아가씨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조금 더 진지한 관계가 되면 데리고 오겠다고 했고 그로부터 10달 후에 그 소울메이트인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제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처음에 아들에게 듣기로는 의류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들어서 혹시 직업이 직업이만큼 굉장히 특이한 옷을 입고 오지 않을까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검은 정장 바지에 하얗고 깔끔한 셔츠를 입고 며느리는 참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예원이라고 합니다. 정민 씨한테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또렷하고 또박또박하게 말도 잘하고 깔끔한 옷차림까지 첫인상이 참 좋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소름 끼치긴 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이 같지 않게 어딘가 수수해 보여서 더 특별해 보였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참 잘하고 또 잘 들어주더군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눈을 지긋하게 맞추면서 간간히 고개를 끄덕거리고 추임새도 잘 넣기도 했고요. 지금 보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추측해서 아주 잘했던 것 같네요. 정민 씨 만나면서 항상 어머니와 유대감 형성이 정말 잘 된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머님을 실제로 뵈니까 제 예상이 맞았네요. 어머, 그래요? 정민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으려나? 음, 여자 마음을 정말 잘 알고 배려심도 깊고 무엇보다 참 세심하거든요, 이 사람. 정말? 아유, 내 눈에는 그저 철없는 애같이 보였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서 잘한다니 다행이네요. 예원 양에게도 잘하는 것 같으니 다행이고. 근데 예원 양도 참 관찰력이 좋네. 예원이가 요즘 사이버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 듣거든요. 뭐 엄청 전문적인 건 아니고요. 늘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듣고 있어요. 열심히 배워서 어머님께서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평소에 재미삼아 할 수 있는 심리 검사도 있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해봐 드릴게요. 아유, 그거 재밌겠네. 나야 언제든지 좋지. 왜 우리 아들이 빠졌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며느리 옆에서 아주 입꼬리가 귀에 걸리다 못해 뒤통수에서 만날 것처럼 내내 웃는 아들을 보니 임자를 제대로 만났구나 싶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를 정말 좋아하는 게 제 눈에도 빤히 보여서 안심이 됐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홀린 거였어요. 홀린 거. 며느리와의 첫 만남 후 댁에서 가능한 상견례 날짜를 알아간 며느리는 본인 부모님과 상의 후에 날을 잡았고 그렇게 만난 사부인과 사돈어른은 정말 놀랍도록 젊어 보이더군요. 단순히 동안이라고 하기엔 당시 60대 초반이던 저보다도 거의 15년은 젊어 보였어요. 며느리가 30 초반이었는데 20대 초반의 며느리를 낳았다고 해도 말이 안 될 정도로 젊어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사부인과 사돈어른께 무례를 무릅쓰고 나이를 물었는데 그때 며느리가 나서서 말하더라고요. 아, 저희 부모님이 아무래도 나이에 비해 심각하게 동안이시긴 하죠. 워낙 젊은 시절에 절 낳으시긴 했는데 동안이기까지 해서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맞죠, 엄마, 아빠? 동안은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어디 나가서 제 나이로 안 보는 걸로 봐서는 정말 맞는 얘기인가 봐요. 그죠, 어머님? 이 말을 믿었습니다. 이때는 며느리가 말한 나이보다 10살은 좋게 어려 보이는 사부인과 사돈어른의 나이를 믿었어요. 다음해 봄에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을 했고 저는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을 위해 몇 년 전 광진구에 매매를 해서 전세로 내놨던 집을 아들 부부가 살게 내어줬습니다. 그 당시 양도세 문제로 명의를 돌려주지 못했지만 어차피 앞으로 얼굴 보고 살 날이 수십 년인데 나중에 둘이 아이 낳고 시간이 흐른 후 천천히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단순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었는데 이 결정이 제게 있어서 수많은 잘 내린 결정들 중에 단연코 신의 한 수와 같던 결정이었던 걸 이때는 전혀 몰랐었네요. 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를 자주 찾아왔는데 며느리도 늘 함께였어요.
행여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한다고 아들을 따라 제 집에 오는 건 아닌가 해서 아들에게는 오고 싶으면 괜히 며느리 데려오지 말고 쉬거나 자기 일 하게 하라고 했고, 며느리에게도 괜히 눈치 볼 거 없이 아들을 쫓아올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오히려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오는 거라고 걱정 말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올 때마다 늘 손에 뭐든 한 가지씩 들고 왔는데, 어느 날은 그 전에 말했던 심리검사지를 들고 오기도 했고, 하루는 본인의 지인이 출판을 했다며 책을 꾸러미로 싸와서 어머님 지인분들께 나눠드려도 된다고 하더군요. 늘 검사지든 책이든 저와 할 거리를 가져오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저와 함께 뭐든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예뻐 보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그 기억에 소름이 끼칩니다. 모든 게 어긋났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눈치챈 건 며느리가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임신을 하고 난 후였습니다. 생각보다 이른 임신 소식에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너무 기뻤는데, 아들은 제게 며느리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지금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진짜 아빠가 된다는데 이거 꿈 아니죠? 진짜 너무 좋다. 엄마 가슴 아플까봐 말 안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단 하나도 없어서 늘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보고 자라온 아버지가 없어서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고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게 무슨 문제예요. 저한테는 아버지 몫까지 절 사랑해준 이렇게 대단한 우리 엄마가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막상 제가 아빠가 된다고 하니까 괜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아직 초음파 사진으로밖에 못 만났지만 내 딸, 어쩌면 아들일 수도 있는 아이한테 최고의 아빠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 벅차올라 끝내 눈물을 흘린 아들을 저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치, 누구 아들인데 그런 걱정을 했어 라고 하며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줬죠.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부모가 되어가는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안 하던 부탁까지 아들이 하게 됐어요. 며느리 임신 소식을 듣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제게 3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그게 아들이 먼저 제게 금전적으로 처음 손을 벌렸던 걸 겁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임신 때문에 회사에서 조기 퇴사를 당했고, 앞으로 아이가 생기면 이래저래 돈 나갈 일이 많을 것 같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아이 용품도 사야 하고 아이 방도 기본적인 건 둬야 하고 돈 나갈 때가 생각보다 많네요. 아휴, 엄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이제 아빠 된다는 놈이 엄마 돈으로 자식 물건 살 생각한다고 한심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죄송해요 엄마. 딱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히려 잘 말했다고, 이제 곧 태어날 손주한테 들어갈 돈인데 뭐가 어렵겠냐고 흔쾌히 돈을 내어줬죠. 어쩌면 한 번도 안 그러던 아들이 제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은 부모로서 안심도 되고 반대로 걱정도 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사람이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면 정말 큰일이 난 거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그게 비극의 전조 증상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필연하게 아들 내외와 멀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을 테니까요. 부모가 되기 전 준비할 것도 많고 저들도 저들만의 생활이 있으니 점점 얼굴 보는 날이 적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2주에 한 번 찾아와서 저랑 식사를 하고 3일에 한 번 전화해서 식사는 했냐고 안부 연락을 하던 아들이 2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불가능하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어렵게 닿아도 2분도 채 받지 않고 끊는 게 맞는 건가요? 아무리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출산을 앞둬서 이제 아들은 아들 인생대로 길을 찾아 가는 거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생각하며 어련히 잘 살고 있겠지라고 저도 제 일상을 살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전화하면 부재중으로 남는 전화만 5건이 넘고 어쩌다 언감생심 아들이 전화를 받아도 얼마 안 가서 엄마, 저 지금 바빠서 일단 끊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거나 엄마, 예원이가 불러서 끊을게요. 라고 바로 통화가 종료되니 갑자기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결혼이 많은 걸 바꾼다지만 내 아들마저 이렇게 다른 사람 마냥 바꾸는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허무하고 공허하고 또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떠나고 나는 혼자 남겠구나 하고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연락 자체가 뜸해지고 며느리가 출산을 한 달쯤 앞뒀을 때 아들과 아예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가 됐을 때였죠. 처음에는 또 전화를 안 받는구나 싶어서 그래 알아서 해라 라고 저도 저대로 빈정이 상해 연락을 안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곧 손주가 태어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아예 집에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주말에 아들네 집에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집을 비운 것처럼 거실 소파에까지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더라고요. 아파트 경비실에 물으니 그 집 부부 안 본 지 좀 되었다고 하고 설마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임신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나 가슴이 철렁해서 며느리가 다닌다는 산부인과에 갔는데 초반에만 진료를 받고 그 병원에 안 온 지 몇 달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부인 사돈 어른까지 연락이 안 되는데 마치 끔찍하고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과 연락이 끊기고 20일 정도 지나 답답해서 찾아간 아들의 회사에서 아들이 몇 달 전 무단 퇴사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어찌 이리 아들과 며느리를 본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없을 수 있나요? 뜬 눈으로 잠을 지새우고 식당에도 못 나가고 있는데 드디어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50일 정도 흘렀을 때 아들의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에는 동물 그림이 그려진 포대기에 쌓인 아기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일찍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예원이가 출산을 앞두고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정신도 없고 경황도 없어서 이제야 연락드리네요. 근데 출산 후에도 예원이 몸 상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서 예원이 곁을 지켜야 했고 아이도 돌봐야 해서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 지나면 저희 공동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인데 언제까지 어머니 명의로 된 곳에서 살아야겠어요. 명의 돌려주시면 다시 돌아갈 테니까 준비되시면 연락 다시 주세요. 이 문자를 읽고 또 읽을수록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커지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제 아들이 보낸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라도 아들과 연락이 닿아서 조금 안심이 되긴 했지만 왜 지금 살지도 않고 방치하는 아파트 명의를 돌려달라는 건지 며느리는 어디가 아프고 왜 이제야 연락을 한 건지 의문투성이었죠. 모든 게 의아하기만 한 그 문제에 저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명의를 이전한다고 해도 일단 만나서 같이 부동산에 가든 해야 할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 또다시 연락이 뚝 끊긴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저는 그날 경찰서에 가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태어났다는 손녀의 실종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실망스럽다 못해 절망스러웠어요. 일단 아드님이 성인이시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연락이 되긴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수사 진행이 어려워요. 뭐든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저희도 사람을 찾죠. 그리고 이 나이대 남자들 사기를 당한 거든 빚더미 오르든 해서 가족들 데리고 잠적하는 경우 파다합니다.
아드님이 문자로 돈 얘기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적으면 1, 2년 안에 돌아오고요. 걱정 마시고 일단 연락 끊기지 않게 계속 문자 보내시고 전화하면서 지켜보세요. 네? 이제는 전문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손 놓고 아들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명의를 돌려주면 돌아온다니 일단 그것부터 어떻게 진행해 볼까 하다가도 아들이 와야 뭐든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번호로 온 그 문자가 꺼림칙해서 섣부르게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도 종종 아들 쪽에서 먼저 제게 오로지 문자만 보내왔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라는 게 모두 금전적인 부탁을 하는 문자였다는 거였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일이 안 구해져서 생활비가 없다. 돈 좀 보내달라. 예원이 지금 입원한 병원에 수납할 돈이 없다고 돈 보내달라고 하고 명의를 안 돌려줄 거면 그 아파트 값만큼 일찍 유산을 달라는 등의 내 아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의 문자만 왔죠.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에 고생을 하나 보다 하고 당장 보내줄까 하다가도 보이지 않는 손이 아들에게 돈을 보내려는 저를 저지하는 것처럼 멈칫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무슨 문자를 하든 제 답장은 줄곧 같은 내용이었어요.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돈이든 명의든 일단 만나서 해결하자고 말이죠. 근데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 100이면 100, 또다시 아들은 잠수를 탔죠. 이제는 내가 거의 달에 한 번씩 문자를 하는 상대방이 정말 내 아들인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또 1년, 2년, 어느덧 아들이 사라지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저는 그 세월 동안 걔도 시간이 지나면 지 집을 찾아 돌아온다는데 행여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까 해서 아들에게 신혼집으로 내어줬던 아파트에서 생활도 해봤어요. 또 그 동네를 정처 없이 거닐며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아들네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평소 연락을 자주 하는 친구들에게만 연락을 해서 아들의 행적에 대해 물었지만 나중에는 아들의 대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중학교 때 동창들 연락처를 알아내서 혹시 아들을 마주친 적 없는지 연락을 한 적은 없는지 휴대폰에 열이 나도록 전화를 돌린 적도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도 이제 의심스럽기만 한데 이젠 언제 찾아와도 좋으니 제발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살아있다는 거 그 하나만 확인한다면 다 괜찮다라고 점점 심적으로 천천히 달관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아들이 사라지고 세 번째 맞이하는 겨울의 어느 날. 그날도 저는 아들네가 살던 동네를 한번 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겪었던 충격을 몸이 기억하고 있는지 식은땀이 나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가 제 등을 톡톡 두들겨서 뒤를 돌았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지저분한 행색의 깡마른 노숙자가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노숙자인 줄로만 알았어요. 머리는 덥수룩하게 길렀는데 여기저기 떡이 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입고 있는 누더기 같은 옷의 색깔과 피부색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오랫동안 씻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딘가 불편한 건지 다친 건지 다리도 살짝 절고 있었는데 왜 이런 노숙자가 나를 잡아 세우지 싶어서 너무 무서웠죠. 무슨 해코지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슬슬 뒷걸음질을 치며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노숙자의 부르튼 입술 사이로 나올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쇳소리 마냥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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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아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발에 이마를 대고 통곡을 시작한 노숙자를 보면서 무섭다 못해 이게 현실인지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겨울임에도 잔뜩 늘어나 해진 얇은 상의가 늘어지면서 드러난 노숙자의 뒷목덜미였어요. 작은 점 3개가 마치 별자리 마냥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데 제 아들 목덜미에 이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 점을 보는 순간 방금까지 느끼던 어처구니 없고 두려운 감정이 싹 사라지고 저는 마주 꿇고 앉아 노숙자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들어 보였습니다. 너 정민이니?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너 정민이 맞냐고? 그 지저분한 얼굴을 손바닥으로 쓸며 물으니 그 얼굴이 더욱 일그러지더니 울음소리가 가슴속을 울릴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대낮에 저를 붙잡은 그 노숙자가 3년 전 불현듯 연락이 끊기고 사라진 제 아들 정민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170 중반의 키에 70kg에 가까운 몸이었는데 이제는 50kg도 안 되게 말라 보이는 그 모습에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물어볼 말만 수백 수천 개였지만 일단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우선인 것 같아 다리를 살짝 저는 아들을 부축해서 집으로 올라갔어요. 계속 그 남루한 행색의 아들을 보고 있으면 할 말도 못하고 눈물만 더 날 것 같아서 일단 씻으라고 들여보내고 때를 벗고 나온 아들의 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여기저기 언제 생긴지 모르는 멍들이 수십 개 있었고 어떤 건 마치 피부가 괴사한 것처럼 새카맣더라고요. 밥상을 먼저 차려줬습니다. 마치 몇 주는 굶은 사람처럼 15분 만에 밥 2공기를 비우는데 워낙 속이 비어있던 시간이 길었는지 얼마 안 가 다 개워내더라고요. 변기를 붙잡고 토하는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다시 한번 서럽게 울고 미음을 끓여 배를 추리게 한 뒤 조금 진정된 아들에게 그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근데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있던 걸까요? 아들은 제가 살며시 손을 붙잡자마자 마치 전기가 오른 사람처럼 파드득하며 떨더니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통을 감싸 누워 발작하듯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차마 닿지도 못하고 아들 앞에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때는 자초지종을 듣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일단 다리를 저니까 정형외과에 데려가고 그 후에는 정신과에 가서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 치료를 시작했어요. 혹시나 나중에 아들이 누군가에게라도 당한 가혹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를 확실히 끊기도 했고요. 아들에게는 끔찍한 사건을 겪었을 때 나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내려졌고 아들은 꾸준한 상담과 약물 치료로 조금씩 제게 그리고 세상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을 때 도대체 지난 3년 동안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었죠. 드디어 만난 아들의 상태가 끔찍할 만큼 참혹했던 만큼 아들이 겪은 일도 차마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 제 곁으로 온 거였어요. 엄마, 예원이, 아니 그 여자,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거짓이었어. 나랑 만난 것부터 그 여자는 다른 목적이 있던 거였어요. 내 SNS를 보고 내 취향이나 성격을 다 알아내서 일부러 접근했던 거고 엄마, 그 여자가 낳은 애? 내 애도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있던 사이비 종교시설에 있던 남자랑 만나서 생긴 애였다고요. 처음에는 아들이 횡설수설해서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격해지던 감정이 점점 차분해지면서 드러난 사실은 도무지 맨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는 사실 사이비 종교시설 단체 일원이었고 그 단체 종교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위해 아들을 만나 결혼을 했던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는 친정이 어렵다는 말로 아들에게 돈을 가져갔는데 그게 액수가 점점 쌓여서 아들도 어느 순간 대출까지 받아서 그 여자에게 줬다고 하더군요. 정말 뭐에 홀린 것처럼 돈을 퍼주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제게도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 후에는 차마 저에게 더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어서
일부러 제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만삭이 됐을 때쯤 그 여자는 본격적인 포섭을 위해 아들을 본인이 다니는 종교단체에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전에 그 여자의 친구들이라고 다 같이 만났던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심지어 제 식당에도 몇 번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는 사람 천지니까 처음에는 이상한 걸 몰랐는데 거기서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점점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자세히 말하면 기사까지 난 특정 단체가 공개될까 조심스럽지만 아들이 여기서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그 단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들은 그 단체에 자금을 벌어오고 굳은 일이랑 굳은 일은 다 하는 노예가 된 겁니다. 화장실 한번 갈라 하면 혹시 도망칠까봐 2명, 3명 사람 붙여서 같이 갔어요. 잠도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재우고 사람 얼굴에 찬물 뿌려가면서 깨우는데 잠을 못 자니까 하루 종일 멍하고 제대로 된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거래? 잠을 안 재워서 뭘 하는데? 처음에는 원래 있는 신도랑 같이 길거리에 사람들 전도하고 말 걸고 포섭하는 일 했는데 저한테 활동비를 못 받을 거라는 걸 알고 난 후에는 막노동 시켜서 돈 벌어오게 하고 나가서 앵벌이 시키고 그랬어요. 뭐? 그럼 너 아파트 명의 돌려달라는 거랑 돈 보내달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야? 정말 네가 보냈던 거였어? 제가 직접 보낸 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서 휴대폰도 뺏겨서 직접 못 보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대신 보낸 거예요. 저 흉내 내면서요. 그 여자가 우리 어머니 경기도에서 큰 식당 한다고 돈 나올 구멍 확실히 있다고 거기 사람들한테 다 말해서. 근데 명의도 못 돌려받고 돈도 못 받으니까 이제 쓸모없다고 골방에 가둬두고 때리고 차고 나가서 뭐로든 돈 벌어오라고 24시간 감시하는 사람 붙여서 내보내고 하루에 몇천 원, 몇만 원 벌어와도 지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나 주고 정말 진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의심 때문에 돈을 안 보내줘서 내 자식이 이렇게 정신과 몸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지옥으로 내가 내 아들을 밀어넣었다는 생각에 사고가 마비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아들 앞에 무너져 내려 차마 울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정민이 엄마가 그때 돈 보냈으면 이렇게 안 맞았을 텐데 엄마가 잘못했어. 끄끄거리면서 바들바들 떠는 제게 아들은 얼싸안으면서 다급하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아니에요, 엄마. 왜 엄마가 미안해요. 나는 엄마가 아파트 명의도 안 바꾸고 돈도 안 보내길 바랬어요. 그거 보냈으면 나뿐만 아니라 엄마도 지금껏 피땀 흘려 번 돈 다 날렸던 거야. 나 때문에 엄마가 그 모든 걸 잃는 거 바라지 않아요. 나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면 됐잖아요. 그거면 됐어. 그거면. 그러니까 제발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요.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던 것도 어떻게든 우리 엄마 곁으로 돌아가자는 그 생각 하나로 버틴 거니까. 그리고 이어 아들은 3년 내내 24시간 철통 보안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던 얘기를 해줬어요. 나 감시하던 놈이 3층에서는 어떻게 도망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내가 화장실 갔을 때 담배 피우러 간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가 아니면 영영 엄마 얼굴도 못 보고 거기서 죽을 것 같아서 화장실 환기구 맨손으로 뜯어내고 그 틈으로 떨어졌어요. 어쨌든 여기서 맞다가 말라서 죽든 떨어져서 죽든 매한가지 같아서 다행히 아래가 화단이 있는 흙밭이라서 발목만 부러졌지 심지어 그때는 발목 부러진 것도 모르고 떨어지자마자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놈들이 나 찾아서 따라올까봐 뛰고 뛰고 또 뛰었을 때 이미 인도도 없는 고속도로 입구까지 왔더라고요. 행색도 그렇고 거기 있으면서 배운 게 국어리라서 사람들한테 교통비 할 수 있는 돈 받고 이렇게 엄마한테 온 거예요. 엄마한테 왔어. 정말 죽어서도 거기 묻힐 것 같았는데 이렇게 엄마한테 왔어. 아들은 마치 대여섯 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제 품에 안겨서 그렇게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 지옥이 내 아들을 어린아이로 퇴행시킨 거예요. 자식을 망가뜨린 족속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고 또 다른 어떤 자식들이 내 자식처럼 피해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죠. 다행히 아들이 그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는 시설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고 며칠에 걸쳐 경찰에 진술을 하고 사실 입증을 따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경찰은 아들의 신고로 그 단체에 쳐들어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거기서 제 아들뿐만이 아니라 같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4명이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 1명은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도 아들처럼 나가서 국어를 하고 명의를 빼앗겨 대출을 받아 그 단체에 단물을 쏙쏙 빼앗기고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붙잡힌 사람들끼리 마주치면 작당을 해서 탈주를 할까 내부에서 마주치지도 않게 했기에 본인 말고도 다른 붙잡힌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아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폭행을 하고 금품을 갈취한 신도들과 그 지옥으로 아들을 끌어들였던 그 여자를 포함해서 그곳에 있던 소위 신도들 수십 명이 구속돼서 감금과 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돼 지금도 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 기사로도 한 번 떴을 정도로 세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아들은 행여 또다시 잡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나마 신고를 주저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하고 재물 삼아 이득을 취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을 잡아 죗값을 치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해자들을 고발한 것만으로도 너덜너덜해졌던 아들의 마음이 조금 더 치유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완벽하게 예전과 같은 생활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물론 많이 나아지기도 하고 아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죠. 가끔씩 제 식당에 같이 나가서 서빙 같은 일을 도우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마주치는 연습을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억지로 꾸역꾸역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것보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아들의 회복을 기다려야겠죠.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겠다고 하니 아들은 듣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자신도 꼭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충고이지요. 하나는 절대 SNS에 개인의 신상을 자세히 올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들도 본인을 지옥으로 끌어들인 그 여자가 SNS에서 본 아들의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처음부터 접근을 한 거니 행여 여러분의 정보를 누가 이용할 건덕지 자체를 안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대방의 상처나 아픈 기억을 이용해 다가오는 사람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 그 약해진 마음을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족속들이 존재하니까 내 근심이나 걱정을 건드리며 접근하는 사람은 경계하고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요. 저도 이 사건으로 인해 세뇌라는 게 참 무섭고 안 당할 것 같은 사람도 작정하고 다가오는 놈들에게는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파렴치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당했지만 저희 아들 사회생활도 잘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누구든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인가 봅니다. 부디 이 자리를 빌어 이런 끔찍한 불상사를 겪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길 바래요. 요즘 몇십 년도 전에 그만둔 육아를 다시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집안이 더 편한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 저도 아직 치유가 필요한 상처가 많은 이들을 위해 다시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모든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비참한 경우를 당했을 때 부모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문장 개범에서 나온 말처럼 비참한 일을 당한 자식 곁을 지켜 다시 사회로 나갈 힘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할 일이니까요. 부디 다시 한번 자식을 키우게 된 제게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안전하고 또 안전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